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던 일인데, 이제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밤잠을 설치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도 괜히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해져서 그래.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진짜 이유는 약해진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쌓아온 경험, 관계, 기대, 미련, 억울함 같은 것들이 나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점점 더 무게가 되어 내려앉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어르신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젊을 땐 무식해서 편했고 나이 드니 아는 게 많아져서 더 힘들어. 이 말이 참 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무게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생각의 무게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어깨 위에 올라앉은 그 무게를 함께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우리는 늘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은 날이 더 많습니다. 혼자 밥을 먹다가 눈물이 핑 돌 때도 있고 오래 묵혀둔 상처가 문득 떠올라 멍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대부분의 고통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일 또는 아직 오지 않은 일에서 옵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끝없는 평가. 이 모든 것이 마음을 꽉 조여오죠. 법륜 스님은 고통은 쓸데없는 것에 집착해서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쓸데없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놓지 못한 생각들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것이 정말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며느리의 말투 하나에 며칠 동안 마음이 불편했던 적, 자식에게 섭섭함을 느끼고도 말하지 못해 혼자 끙끙 앓았던 적, 지나간 실수 하나 때문에 몇 년이 지나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적.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돌아보면 그 감정들이 정말 내 인생을 뒤흔들 만큼 큰 의미가 있었던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때는 왜 그게 그렇게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 이 말은 곧 우리가 붙잡고 있던 감정의 상당수가 사실은 놓아도 되는 것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심리상담센터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상담 이유 1위가 관계 스트레스, 2위가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는 나이가 된다는 거죠. 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오며 너무 많은 것을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쌓아온 것이 삶을 무겁게 만드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기에는 비우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배우고 채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어느 70대 어르신은 남편의 무뚝뚝한 말투 때문에 평생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인데 내가 왜 50년 동안 바꿔보겠다고 애를 썼지?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많은 걸 시사합니다. 우리가 힘들었던 이유는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던 기대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기대는 사랑의 그림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처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의외로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에 대한 평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람의 마음은 참 섬세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금세 마음이 다치고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그 사람의 일이다.
남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 남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사회에서, 중년에는 직장에서, 노년에는 가족 안에서.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사라지고 오직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만 남습니다. 이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며 한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오래 눌려있던 무언가가 조금이라도 내려가 있기를, 그리고 그동안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했던 생각들 중 하나라도 그래, 이제는 놓아도 되겠다 하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 볼 겁니다. 마음을 괴롭히는 헛된 믿음들, 쓸데없는 집착들, 그리고 놓아야 할 감정들, 지금부터 그 무게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진짜 가벼운 마음이 무엇인지 배워보려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나이가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기는 작은 감정들이 쌓여 어느 순간 큰 고통이 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실체를 하나씩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대부분이 현실이 아니라 내가 만든 착각, 내가 붙잡고 있는 헛된 믿음들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런 마음의 함정들을 쓸데없는 집착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니, 나는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고 조용히 살고 있는데 무슨 집착이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도 마음을 갉아먹는 집착은 얼마든지 숨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남의 시선, 과거에 대한 후회, 끝없는 비교, 기대, 욕망, 그리고 관계에 대한 오해입니다. 먼저 한국인들이 가장 자주 빠지는 첫 번째 함정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지나치게 의식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50, 80대 분들은 젊은 시절부터 체면, 예의, 남의 눈이라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투 하나에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길거리에 혼자 서 있는 모습만으로도 괜히 부끄러워지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남을 생각하는데 하루 평균 3%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남들이 나를 이렇게 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97%는 사실 내 상상이라는 거죠.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걱정했던 그 시선은 알고 보니 전부 내가 만든 그림자였더라. 두 번째 함정은 과거에 머무는 마음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말을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시 돌릴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을 반복하는 건 마음의 독이 됩니다. 뇌과학에서는 과거의 후회를 자꾸 떠올릴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더 지치고 면역력이 떨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과거는 우리가 아무리 붙잡아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계속 붙잡으면 삶은 무거워지고 바꿀 수 있는 오늘은 놓쳐버립니다. 세 번째 함정은 비교입니다. 비교는 삶을 잠식하는 습관입니다. 저 집은 여행도 잘만 다니는데 저 사람은 손주들한테 사랑받는다던데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모든 비교는 마음의 열등감을 키웁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느끼는 우울감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비교였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가진 것의 소중함을 보지 못합니다. 비교는 늘 나를 부족하게 만들고 남은 더 행복해 보이게 만들 뿐입니다. 네 번째 함정은 누군가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런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번엔 아들이 꼭 와주겠지. 며느리가 이번 생일만큼은 챙겨주겠지. 남편이 이번엔 알아주겠지. 하지만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70대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대하면 실망하고 기대 안 하면 감사하게 되더라.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는 조금만 더라는 끝없는 욕망입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조금만 더 건강해지면, 조금만 더 편해지면. 하지만 그 조금만은 끝이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는 일정 수준까지이고 그 이후로는 소득이 늘어도 행복감의 증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더 가지려는 마음이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입니다. 남편이 조금만 다정했으면, 아들이 말이라도 좀 예쁘게 했으면, 며느리가 조금만 이해심이 있었으면. 하지만 심리학에서 말하듯 사람은 스스로 원할 때만 변합니다. 바꾸려 해도 바뀌지 않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과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음이 상하고 실망하는 것은 내 기준을 상대에게 억지로 끼워 맞추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착각들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지치고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착각들은 모두 내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남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생각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법륜 스님은 말합니다.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당신의 방식에 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생각, 그 감정, 그 후회, 그 비교, 그 기대. 정말 지금 이 순간도 붙잡고 있어야 할 만큼 중요한가요? 혹시라도 맞아, 내가 괜히 붙잡고 있었구나 하고 느껴지신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더 가볍게 하기 위해 그 착각들이 어디서 오는지, 왜 사라지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더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괴로움의 근원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문제는 세상도 사람도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출발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는 남 탓도 안 하고 욕심도 없고 비교도 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데 상담을 오래 하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너무 엄격하게 대한다는 것, 그리고 감정이 올라올 때 그걸 제대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여유로워져야 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단단하게 굳어지고 작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감정과 마주할 시간이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 마음속 시간이 많아지고 그 빈자리를 오래 쌓아온 감정들이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70대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젊을 때는 남편이 화내도 금방 잊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사소한 말도 오래 남더라.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대신 감정의 깊이는 더 강해진다고 설명합니다. 즉, 예전보다 더 예민해진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담아두는 그릇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내가 약해졌다고 오해합니다. 사실은 약해진 게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예전과 같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을 나는 괜찮아 보이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가족에게 강해 보여야 했고, 자식에게 의지가 되어야 했고, 사회에서는 빈틈없는 어른으로 보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진짜 나의 감정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만 상처받아도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지? 라는 자책이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본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의미 있는 존재라고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한국 세대는 성공해야 가치 있다, 참아야 덕이다, 남에게 인정받아야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기준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가치를 남의 반응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식이 연락을 자주 하면 좋은 부모, 연락이 뜸하면 부족한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며느리가 예의를 차리면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말투가 조금 차가우면 내가 무시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결국 마음을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세계 노인 심리학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노년층의 정서적 고통의 70%는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나를 평가하는 방식에서 온다고 합니다. 이는 즉 외부 문제보다 내면의 시선이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화로워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맺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관찰, 셀프 observation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왜 나한테 이런 감정이 생겼지? 라고 한 템포 쉬고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집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의 말투가 서운할 때 단순히 저 사람은 나한테 예의가 없어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저 말투에 이렇게 흔들릴까?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오늘 터진 걸까? 혹시 내가 스스로를 너무 외롭게 만들고 있던 건 아닐까? 라고 바라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감정은 나에게 알려주는 신호이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우리가 자주 남을 바꾸려는 마음을 갖는 이유도 사실 나를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변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다고 느끼고 자식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으면 내 가치가 흔들리는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그 근원에는 스스로를 충분히 인정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누군가가 나를 만족시키기를 바라게 되고 그 기대가 깨질 때 더 크게 아픕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진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사람도 상황도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나에 대한 오해입니다. 나는 외로운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인정받아야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누군가의 사랑이 있어야 편하다. 이런 생각들이 결국 내 삶 전체를 가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들을 내려놓는 순간 놀랍게도 마음의 고통은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나를 보는 눈을 바꾸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보다 내 안의 렌즈를 바꾸는 것이 훨씬 빠르고 강력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마음의 고통은 어떤 특별한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나를 바로 보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도 달라지고 일상도 달라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그 변화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행복은 조금만 더 가면 찾아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자리 잡으면, 노후 자금이 어느 정도 모이면, 건강이 조금만 나아지면, 혹은 지금의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기만 하면 그때쯤은 웃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온 어르신들의 공통된 고백은 이렇습니다. 기다린 행복은 오지 않더라. 이 말은 결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행복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은 행복은 먼 미래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열릴 때 찾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뇌과학에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은 환경보다 해석, 소유보다 태도, 미래의 목표보다 현재의 만족감에 훨씬 더 크게 좌우됩니다. 다시 말해, 상황이 좋아져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일 때 행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마음의 렌즈가 과거와 미래로 향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 상처, 후회는 여전히 마음 한쪽을 찌르고 있고 미래의 불안, 걱정, 가능성은 또 다른 무게가 되어 어깨에 내려앉습니다. 그 무게를 견디다 보니 정작 지금이라는 순간은 비어버립니다. 지금의 햇살, 지금의 바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 이 모든 것이 지나쳐갑니다. 그래서 행복은 늘 내 삶의 옆을 스쳐 지나가기만 합니다. 한 80대 어르신에게 어느 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언제 가장 행복하셨나요? 오래 생각하던 그분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행복한 줄 모르고 살던 때가 가장 행복했지. 이 말 속에는 우리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특별한 순간에서 찾으려 하지만 사실은 일상 속 작은 장면들이 가장 따뜻한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손주가 건넨 작은 메모지, 아침 햇빛에 반짝이는 창문,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국 한 그릇. 이런 순간이 모여 하루를 만들고 하루가 모여 삶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조금 더 큰 행복을 찾느라 이 소중한 조각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돈, 건강, 관계, 성취,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행복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영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 중 40%는 마음가짐, 10%는 환경, 50%는 선택과 행동이라고 합니다. 즉, 건강이 조금 나빠져도, 돈이 조금 모자라도, 관계가 완벽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완벽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바로 이 착각이 우리를 평생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복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심리적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미룹니다. 조금만 더 수고하면,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행복이 따라올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조금만은 평생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중요한 시간이 흘러가고, 몸은 늙어가고, 관계는 멀어지고, 마음은 지쳐갑니다. 결국 어르신들이 말하죠. 행복을 미루는 동안 청춘도 기회도 다 지나가더라. 법륜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지금을 인정하는 순간 시작된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진 오랜 착각을 뒤흔듭니다. 행복은 미래에서 우리에게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오늘의 작은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 기쁨은 돈이 없어도, 자식과 거리가 멀어도, 건강이 조금 부족해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심장내과 의사들의 연구에서도 한 가지 공통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일수록 혈압과 불안 수치가 낮고 수면의 질이 높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과거에 머물거나 미래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만성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인해 면역력도 떨어지고 우울감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은 단순한 정신적인 위로가 아니라 몸을 지키는 건강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작은 순간을 놓치지 않는 연습,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 남과 비교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 마음의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너무 멀리 찾느라 보지 못했을 뿐, 사실 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따뜻한 차 한 모금,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빛, 누군가 건넨 짧은 안부 인사. 이 평범한 순간들이 바로 당신의 행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행복이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행복을 지켜낼 습관입니다. 마음은 조금만 방심해도 다시 과거로 끌려가고
비교로 흔들리고 기대 때문에 상처받고 걱정으로 무거워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기일수록 마음 사용법을 새롭게 익혀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마음이 평온한 분들에게는 공통적인 3가지 습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습관들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으며 하루를 얼마나 다르게 만드는지 눈에 띄게 드러납니다. 지금부터 그 3가지 습관을 하나씩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오늘 하루를 소중히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언뜻 들으면 너무 단순하고 당연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제대로 실천해 보지 못한 습관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크게 아프지 않다는 사실, 창문 너머로 빛이 들어온다는 사실, 밥을 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적처럼 느끼는 것. 이 단순한 마음가짐이 삶의 질을 얼마나 바꿔놓는지 상상 이상입니다. 실제로 서울대 노년행복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매일 아침 감사할 것을 떠올리는 노년층은 우울감이 42% 감소하고 불안지수가 35%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생활 속 감사가 마음의 안정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한 75세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내가 잃어버린 것만 보였는데 지금은 내가 아직 가진 것들을 보려고 해. 그랬더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지.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법칙입니다. 보는 관점이 바뀌는 순간 하루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습관은 내 감정과 반응을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화내고 싶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다. 내가 서운해지고 싶어서 서운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감정은 통제가 아니라 반응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이 올라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감정이 생겨난 순간부터 사라지기까지 평균 90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 짧은 시간을 잘 다루면 감정이 더 깊어지지 않고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의 말투가 마음에 걸릴 때, 남편의 무뚝뚝한 태도 때문에 기분이 나빠질 때, 자식의 무심함을 느끼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릴까? 이 감정은 사실 오래 쌓여있던 감정이 올라온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요즘 외로워서 작은 말에도 더 민감해진 건 아닐까? 이렇게 감정을 관찰하는 것만으로 마음의 폭풍이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더 강해지고 바라볼수록 자연스럽게 물러납니다. 어느 68세 할머니는 며느리와 자주 갈등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바쁜 날에는 말투가 좀 짧아지더라고. 근데 그걸 내가 무시라고 받아들였던 거야. 사실은 내 오해였는데. 관점을 바꾸는 순간 갈등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결국 나를 괴롭힌 것은 사람의 말투가 아니라 그 말투를 해석한 나의 감정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 습관은 비교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비교는 더 나은 삶을 위한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노년기에는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 집은 손주들이 매주 찾아온다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여행 다닌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비교는 항상 내가 가진 것을 작게 만들고 남이 가진 것을 크게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멈추지 않으면 감사할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립니다. 법륜 스님은 비교는 불행의 가장 쉬운 방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감사는 행복을 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실제로 일본과 한국에서 진행된 고령층 심리 연구에서도 감사 습관을 실천한 그룹은 6개월 만에 삶의 만족도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 72세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딸은 자주 연락은 안 해도 생일은 꼭 챙기더라. 그게 어디야.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더라고.
이 간단한 태도가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드는지 많은 어르신들이 몸소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절대 어렵지도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마음을 보는 방향을 바꾸는 간단한 선택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관계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결국 내가 달라지면 세상도 달라 보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마음 습관을 기반으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더 깊은 이야기, 어떻게 내려놓고 더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향해 나아가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놓지 못한 것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도, 기억도, 상처도, 미련도, 억울함도, 마음 한편에서 오래 붙잡혀 있던 것들이 삶 전체의 무게가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우리를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어떻게 내려놓고 더 가볍게 살아갈 수 있을까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후반기를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한 80대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으니까 내가 편하더라. 이 짧은 말은 인생을 깊이 살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흔히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인내는 때로는 내려놓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나 패배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생각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내 마음을 옥죄는 감정에 묶이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내려놓기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내려놓아야 할까요?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부터 놓아라. 이 말은 인생 후반기의 핵심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괴로워하는 부분이 바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말, 남의 성격, 남의 감정, 남의 행동.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떻게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 그것을 바꿔보겠다며 마음을 소모하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내려놓기의 첫 단계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손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붙잡고 서운함을 계속 쌓는다면 결국 고통은 나의 몫입니다. 어느 70대 어르신은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안 오면 서운했는데 이제는 바쁜가 보다. 그럼 난 오늘 나를 위해 뭘 해볼까 하고 생각을 바꾸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바뀐 건 자식이 아니라 그 어르신의 관점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내려놓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감정은 붙잡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억울함, 분노, 서운함, 외로움은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커지고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생채기를 남깁니다. 내려놓기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있음으로 인정하고 더 이상 그 감정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 단순한 인정은 마음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거리두기라고 부릅니다. 감정을 나로 동일시하지 않고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감정은 점점 힘을 잃고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마치 흐르는 물을 손으로 움켜쥘 수 없듯이 감정도 억지로 잡을수록 고통은 깊어집니다. 하지만 흘러가도록 두면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내려놓기의 마지막 단계는
내가 붙잡고 있는 나에 대한 오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늙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외로운 사람이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가장 갇히게 만드는 건 주변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정의입니다. 스스로를 작게 규정하면 마음도 작아지고 삶도 작아집니다. 반대로 지금의 나도 충분하다. 나는 나답게 살아도 괜찮다. 나를 인정하는 순간 나의 삶은 다시 시작된다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합니다. 이쯤에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젊을 때부터 남편에게 받은 상처를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아오던 78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상담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그대로인데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만 바꾸니까 평생 안 되던 게 하루 만에 되더라고요. 이 말은 내려놓음의 본질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마음이 변하면 삶이 변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잡는 삶이 아니라 놓는 삶이어야 합니다. 잡아야 살 수 있었던 젊은 시절과 달리 놓아야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지는 것이 바로 50대 이후의 인생입니다. 내려놓으면 마음이 비워지고 비워지면 여유가 들어오고 여유가 들어오면 행복이 자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온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마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내려놓는 그 순간에 이미 시작됩니다. 지금의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 작은 따뜻함이라도 불어넣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의미 있는 하루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하며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하루가 더 가벼워지고 더 평화로워질 수 있도록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진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사람과의 관계가 마치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어떤 인연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다가도 또 어떤 인연은 하루를 통째로 무너뜨릴 만큼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나이가 들면 사람 보는 눈은 생기는데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법은 끝까지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만날지보다 누구와 거리를 둘지가 훨씬 더 인생을 결정짓는 순간들이 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항상 흔들립니다. 정말 이 인연을 끝내야 하는 걸까? 내가 예민한 걸까? 아니면 더 참아야 하는 걸까? 이런 고민이 마음속에서 오래 맴돌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이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끝내야만 내 삶이 다시 숨을 쉽니다. 문제는 그 끝내는 방식에 우리 삶의 품격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끊으면 상처가 남고 지혜로 끊으면 삶이 단단해집니다. 인연을 끊는 건 용기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끊느냐는 품격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들 문제 있는 사람을 떠난 걸 후회하진 않지만 떠나는 그 순간에 내 태도는 오래 남는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이 참 깊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떠난 사람만 기억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떠난 방식이 나를 정의합니다. 어떤 얼굴로 마지막을 맞았는지, 어떤 말로 관계를 정리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등을 돌렸는지가 인생의 다음 인연을 결정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야기의 문을 이렇게 열고 싶습니다. 이별은 상대를 떠나는 게 아니라 나의 다음 인연을 만든다.
사람과의 관계는 덧셈도 아니고 뺄셈도 아닙니다. 덜어내야 더 나아지는 순간이 있고, 놓아야 내 삶이 가벼워지는 순간이 있고, 정리해야 내 마음이 회복되는 순간이 있어요. 특히 50대, 60대, 70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남을 것인가가 새롭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시기엔 마음을 지키는 관계만 남기고 마음을 해치는 관계는 내려놓아야 인생 후반이 평온해집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잘못하면 후회가 오래 남습니다. 갑작스러운 말 한마디, 감정이 올라온 날에 던진 상처 주는 말, 순간에 화로 내뱉은 비난, 차갑게 돌아선 뒷모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남고, 때로는 당사자보다 나 자신에게 더 깊은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인연을 끊을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감정이 아니라 이해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연은 선택이 되고 관계는 책임이 됩니다. 불편하고 힘든 관계를 그냥 끌고 가는 건 인생을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잘라내는 것도 위험합니다. 감정으로 끊으면 그 감정이 다시 돌아옵니다. 내 마음의 부메랑처럼 꽂히죠. 반대로 품격으로 끊으면 끝난 관계조차 나를 좋은 기억으로 남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해주신 한 어르신을 잊지 못합니다. 사람은 떠나도 내가 떠난 방식은 나한테 돌아오더라.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관계를 끊을 때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잊습니다. 첫째, 감정은 지나가지만 기록은 남는다는 것. 둘째, 이별의 말은 상대보다 내 인격을 더 드러낸다는 것. 셋째, 떠나는 방식이 다음 인연의 기준이 된다는 것. 인생 후반에서는 관계를 정리하는 순간이 곧 나의 품격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단순히 인연을 끊는 법이 아니라 후회 없이, 상처 없이 품격 있게 끝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만드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오늘 영상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그 출발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왜 어떤 인연은 반드시 끊어야 할까? 그리고 그 순간이 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장면이 되는가? 인연을 끊는 건 참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끊어야 할 인연을 계속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회복되고 남은 인연들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용기의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천천히, 그러나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투, 천란맹.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나지만 그 모든 인연이 평생을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어릴 때는 친구를 잃어도 금세 다른 친구가 생겼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 하나를 정리하는 일이 훨씬 더 큰 용기와 지혜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관계를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미 마음속에서는 수십 번 경고 신호가 울리고 있는데도 정작 몸은 그 사람을 계속 붙잡고 있고 마음은 더 지쳐갑니다. 인연을 끊어야 한다는 건 단순히 싫다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이미 우리 삶에 해를 주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 신호를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우리는 더 늙고 더 지치고 더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기억해야 할 신호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듣는 순간, 아, 그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하고 마음이 크게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첫 번째 신호는 내 마음이 자꾸 작아지는 인연입니다. 함께 있으면 위로가 되고 말 한마디를 나눠도 마음이 채워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반대로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눌리고 기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가 늘 나를 작게 만들고 은근한 비교와 비난으로 내 자존심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 관계란 서로를 키워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마다 유난히 어깨가 무겁다면
이미 신호는 충분히 온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누군가에게 작아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평생 버티고 견디고 살아온 사람인데 마지막 인생에서까지 길을 꺾는 사람을 곁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이 작아지는 인연은 결국 내 삶까지 작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서로의 마음이 단절된 인연입니다. 입은 말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서로에게 닿지 않는 관계, 말이 오고 가는데도 늘 공허함만 남는 관계, 연락을 해도 의무감처럼 느껴지고 만나도 예전의 따뜻함이 사라진 관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인연은 마음의 온도가 유지되어야 지속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닫힌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는 건 결국 나 혼자 이 관계를 지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이 관계는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구나. 마음이 단절되면 그 사람의 말이 상처로 들리고 내 말 역시 그에게 닿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는 더 잡고 있어도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리하는 편이 내 삶의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늘 나만 희생하는 인연입니다. 관계는 주고받음이 있어야 건강합니다. 하지만 어떤 인연은 시간이 지날수록 일방적이 됩니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기다리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참고, 내가 맞춰야만 유지되는 관계들. 젊을 때는 관계란 원래 이런 거지 라고 생각하며 버틸 수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인생 후반에 접어들면 이런 관계는 우리를 고립시키고 지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오래 참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 하는 자괴감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관계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지 한 사람의 희생 위에서 유지되는 것은 결코 건강한 인연이 아닙니다. 내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인연은 과감히 내려놓는 것이 지혜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내 삶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인연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만 들어도 기운이 빠지고 만나기 전부터 이미 마음이 피곤해지고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혼자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반대로 따뜻한 사람을 만나면 그날 하루가 환해지고 기운이 살아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를 에너지 드레인 관계라고 부르며 50대 이후에 인간관계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꼽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런 관계를 1년 이상 지속하면 수면의 질과 기억력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나를 소진시키는 인연을 잡고 있는 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건강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 에너지가 계속 빠져나가는 인연이라면 그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내 삶을 반복적으로 흔드는 인연입니다. 다툼이 잦고 화해해도 다시 상처받고 믿어도 배신당하고 약속해도 지켜지지 않고 마음을 줘도 돌아오는 게 없는 관계. 이런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반복되는 상처는 더 깊은 흉터가 됩니다.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은 내 삶을 흔드는 바람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지만 반복되는 상처는 용서가 아니라 단절로 배워야 하는 순간입니다. 이 5가지 신호 앞에서 우리는 평생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래도, 혹시, 다음에는. 하지만 인생에서는 그래도가 지나치면 싸움이 되고, 혹시가 오래되면 기다림이 되고, 다음이 반복되면 희망 고문이 됩니다. 신호는 이미 충분히 오래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그 신호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연을 솎아내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 때로는 버텨서 지키는 것보다 내려놓아서 나를 지키는 쪽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관계를 붙잡는 힘보다 더 중요한 건 놓아야 할 때 놓을 줄 아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우리의 후반 인생을 더 깊고 더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연을 끊을 때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 그 세 가지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연을 끊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대부분 마음이 불안해지고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건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내 삶의 한 장면을 정리하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 말을 쏟아내고 그 말이 나중에 평생 후회로 남습니다. 그래서 인연을 끊을 때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매너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가슴이 뜨끔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알게 되면 앞으로의 인연을 훨씬 더 단단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상대를 험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끊고 난 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이상했어.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결국 배신하더라고. 원래 그런 사람이었지 뭐. 이런 말들은 처음엔 속을 조금 시원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오래 반복될수록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험담은 상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내 품격을 보여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얘기를 듣는 주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관계가 끝난 뒤에도 저렇게 말하는구나. 나와도 언젠가 틀어지면 저렇게 말하겠지. 결국 내가 한 말은 그 사람에게 가지도 못하고 내 주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먼저 새겨집니다. 말은 마음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그릇이라 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은 행동보다 더 강하게 남습니다. 한번 험담을 내뱉고 나면 시간이 지나도 그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복잡하다면 종이에 써보거나 혼자 걸으면서 정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다른 사람 귀에 닿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평판이 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행동은 이별 직전에 상대에게 마지막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마지막에 한 방이라도 날려야 속이 풀릴 것 같은 순간. 그래서 이런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넌 원래 그랬어. 그래서 너랑은 안 되는 거야. 나는 참았는데 너는 정말 아니다. 이 말들은 순간적으로 내가 이긴 것 같고 내 감정을 조금 정리해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 말 한마디가 나의 오랜 이미지와 인격을 망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 기억보다 마지막의 말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아무리 예전엔 서로 웃고 지냈어도 마지막 순간에 내뱉은 독한 말 한 줄이 모든 기억을 덮어버립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에서 이런 말투를 남기는 건 스스로에게도 큰 상처가 됩니다.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깁니다. 화내며 떠나는 사람보다 조용히 정리하고 떠나는 사람이 훨씬 더 강한 사람입니다. 떠나는 순간의 말은 감정이 아니라 삶의 품격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화가 나면 생각이 좁아지고 시야가 어두워집니다. 억울하면 모든 것이 상대 잘못으로 보이고 상처받은 순간엔 상대의 단점만 크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급하게 말합니다. 이제 끝이다. 다시는 안 본다. 하지만 하루만 지나도 마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정이 폭발한 순간에 내린 결정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분노 상태에서 내리는 관계적 결정의 70%가 나중에 번복되고 그중 많은 경우가 그때만 아니었으면 괜찮게 유지될 관계였다고 분석됩니다. 감정은 바람처럼 지나가지만 그때 내린 결정은 현실로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정이 흔들릴 땐 결정하지 마세요. 하루를 보내고 하룻밤 자고 마음이 고요해진 다음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때 비로소 보입니다. 이 인연이 정말 끝내야 할 인연인지 아니면 단지 내가 상처받아 흔들리고 있는 순간인지를. 급하게 말하고 급하게 등을 돌리는 이별은 상대를 벌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크게 벌받는 건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후회하는 건 사람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으로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정리할 때 가장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감정이 많으면 판단이 흐려지고 지혜가 있으면 감정이 잦아듭니다. 인연을 떠나보낼 땐 반드시 평온한 상태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럴 때 떠나는 인연도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남아있는 인연도 나를 신뢰합니다. 결국 이별의 품격은 다음 인연을 결정짓는 문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단절의 순간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관계를 끊은 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관계를 끊는 순간보다 더 어려운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후입니다. 떠나보낸 인연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고 잘한 선택인지 돌아보게 되고 가끔은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제대로 지나지 못해 후반 인생에서 더 큰 공허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정리한 뒤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관문이 됩니다. 이 시기를 잘 건너뛰면 우리는 성장하고 마음이 평온해지지만 그렇지 못하면 끊어진 인연이 오래도록 마음의 그림자로 남게 됩니다. 관계를 끊은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연을 끊자마자 잘한 선택일까? 혹시 너무 성급했나? 내가 조금 더 참았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스스로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은 대부분 감정의 불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끊어낸 인연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생긴 빈자리를 낯설어 하는 것입니다. 오래 사용하던 가구를 치우면 방이 넓어졌지만 허전하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익숙함 때문에 빈자리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빈자리의 감정을 잘못 해석하면 다시 나쁜 인연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끊은 직후에는 결코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돌아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보다 후회를 더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인연을 정리한 뒤 제대로 돌아보지 않으면 그 관계는 단순히 지운 기록으로 끝나지만 다시 생각하고 정리하면 삶의 교훈으로 남습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쁜 인연도 잘 정리하면 선물이다. 그 인연이 없었으면 내가 이만큼 잘하지 못했을 테니까.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이별 뒤에 성찰이 있을 때 사람의 자존감이 더 높아지고 인간관계 선택 기준도 더 분명해진다고 말합니다. 내가 왜 상처받았는지, 무엇을 참았는지, 왜 버텼는지,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이런 질문들은 다음 인연에서 나를 더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깨진 관계에서 교훈을 건져 올리는 사람은 절대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남아있는 인연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인연만 붙잡고 있으면서 정작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충분히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는 건 떠난 사람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나간 관계는 끝이 났지만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새로운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나간 인연을 떠올리느라 지금의 인연을 놓치면 결국 우리 삶은 공허해집니다.
인연을 잘 정리하는 사람일수록 현재의 사람들을 더 깊이 아끼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묶이지 않고 현재에 감사하며 새로운 인연을 향해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태도야말로 인생 후반에서 가장 아름다운 품격입니다. 네 번째로 필요한 자세는 과거의 상처를 새로운 사람에게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인연을 끊은 후 많은 분들이 다시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를 두려워합니다. 또 상처받으면 어쩌지? 또 배신당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문제는 그 두려움이 새로운 사람을 가리고 마음을 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내게 다가와도 경계만 하고 마음을 내어주지 못하면 결국 좋은 사람도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상처를 한번 겪었다고 해서 세상 모든 인연이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더 지혜로워졌고 더 좋은 사람을 알아볼 눈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그림자를 새 인연에 덮어 씌우지 마세요. 그 인연은 과거와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진짜 지혜는 상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건 자신을 위해 시간을 비워두는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한 뒤에는 무언가를 채우려고 서둘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잠시 쉬어야 합니다. 산도 가지치기를 제대로 해야 다시 건강하게 자라듯이 사람도 관계를 정리한 뒤엔 마음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 후반의 관계는 하루하루를 함께 보내는 사람들의 질에 따라 삶의 행복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비워두고 쉬어야 좋은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마음이 상처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 와도 그 따뜻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잠시 멈추고 쉬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다음 인연은 더 깊고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건 정리된 인연을 후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어떤 인연이든 끝이 났다는 건 결국 그 인연이 더 이상 내 삶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관계는 억지로 유지한다고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이 닿지 않으면 결국 자연스럽게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끝을 억지로 되돌리려 하지 마세요. 이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향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인연을 떠나보내는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자격이 있습니다. 과거의 관계에 머물러 있으면 인생이 멈춰버리지만 떠난 인연을 놓아주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된 인연을 후회하지 마세요. 그 인연은 당신을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당신은 이제 더 좋은 인연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관계를 끊은 뒤 어떻게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인연을 선택해야 할까?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뒤 마음을 회복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인연을 선택해야 할까? 이 질문은 단순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남은 생을 어떤 사람들과 함께 보낼지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고 숫자가 아니라 질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에는 인연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곁에 두어야 할 사람과 거리를 둬야 할 사람을 지혜롭게 구별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인가? 입니다. 사람과 만나고 나서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괜히 마음이 가라앉고 집에 돌아오면 한숨부터 나오는 사람이라면 그 인연은 오래 갈수록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입니다. 편안함이란 게 별 특별한 감정이 아닙니다.
괜히 말투를 꾸밀 필요도 없고 내 행동을 설명할 필요도 없고 침묵이 어색하지 않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부담이 없는 상태. 그런 사람이 진짜 좋은 인연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척도는 정서 안정감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나를 불안하게 만들면 오래 곁에 둘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편안함을 주는 사람은 삶 전체를 부드럽게 만들고 내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두 번째 기준은 내 감정을 소중히 다룰 줄 아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 감정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 인연은 오래 갈수록 상처가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힘든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게 뭐가 힘들어? 라고 말하는 사람. 내 기쁨을 나눴을 때 그 정도는 누구나 해 라고 축소시키는 사람. 혹은 내가 상처받았다고 말했을 때 그걸 왜 신경 써? 라고 넘겨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평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 내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은 더 섬세해지고 더 값진 것입니다. 내 감정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고 내 감정을 가볍게 취급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인생을 지키는 법입니다. 감정을 이해받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끌어주는 사람인가? 입니다. 좋은 인연은 화려한 말이나 겉보기의 따뜻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변화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괜히 더 부지런해지고 싶고 마음이 조금 밝아지고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혹은 오랫동안 미루던 일을 다시 해보고 싶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내 삶의 방향을 부드럽게 위로 끌어줍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늘 비교하고 깎아내리고 의욕을 잃게 만드는 말을 무심히 던집니다. 그런 사람과 오래 있을수록 인생은 무거워지고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진짜 좋은 인연은 나를 성장하게 하고 삶을 맑게 해줍니다. 특히 인생 후반에는 나를 끌어주는 인연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인연이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네 번째 기준은 서로의 경계와 거리를 존중하는 사람인가? 입니다.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 중 상당수는 마음이 멀어서가 아니라 경계를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생활 방식, 가치관, 하루의 루틴이 확실히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경계를 무시합니다. 예고 없이 집 앞에 찾아오거나 사소한 일에도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나의 시간과 사생활을 당연한 것처럼 소비합니다. 이런 인연은 시간이 갈수록 불편함만 커집니다. 반대로 거리를 지켜주는 사람은 오히려 더 깊게 오래 갑니다. 필요할 때는 도와주지만 불필요할 때는 건드리지 않는 사람. 말이 많은 대신 마음을 존중해주는 사람. 그런 관계가 성숙한 인연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해주는 사람보다 내 공간을 지켜주는 사람이 더 귀한 인연이다. 이 말은 관계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내 마음이 작아지지 않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심지어 삶의 방향까지 달라집니다. 어떤 관계는 나를 크게 만들고 어떤 관계는 나를 작아지게 만듭니다. 늘 평가하고 지적하고 나를 낮추게 만드는 인연이라면 그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반대로 작은 것에도 칭찬해주고 내가 한 노력을 인정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은 마음을 키워줍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굳이 잘난 척하지 않아도 되고 실패를 말해도 부끄럽지 않고 약해진 모습을 드러내도 괜찮습니다. 이런 인연이 진짜 평생 인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기준은 가치관이 맞는가? 입니다. 젊을 땐 유머나 취향 같은 겉모습의 공통점이 관계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관계를 오래 지탱하는 힘은 생활의 가치관입니다. 예를 들어 돈에 대한 태도, 세상에 대한 시선, 사람을 대하는 방식, 갈등을 해결하는 태도. 이런 가치관이 너무 다르면 작은 문제도 크게 부딪히게 됩니다. 반대로 가치관이 맞는 사람과는 같은 방향을 보며 걷게 됩니다. 대단한 대화가 없어도 서로의 마음이 편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 삶이 안정됩니다. 가치관이 맞는 인연은 늦게 만날수록 더 소중합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의 속도를 맞춰주는 평생 동행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연 선택의 기준은 결코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인연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이 기준 하나만 잘 지켜도 앞으로의 관계는 훨씬 단단하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인연을 선택했든 간에 결국 마지막에 중요한 건 어떻게 그 인연을 지켜가느냐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인연을 선택하는 눈이 생겼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는 그 소중한 인연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젊을 때는 자주 만나고 자주 웃고 오해가 생겨도 금방 풀렸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의 인연은 관리하지 않으면 금세 멀어지고 마음을 쓰지 않으면 어느새 관계가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남아있는 인연들을 어떻게 품고 어떻게 따뜻하게 이어갈지에 대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품격은 결국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지고 관계가 따뜻하면 삶도 따뜻해집니다. 먼저, 좋은 인연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작은 안부의 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주 만나기 어려워지고 약속 횟수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대신 짧은 안부 하나가 관계를 오래 지켜줍니다. 잘 지내시죠? 오늘은 건강이 어떠세요? 문득 생각이 나서 연락드렸어요. 이런 말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상대의 하루를 밝히고 관계의 끈을 다시 묶어줍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인간관계가 오래 유지되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가 가벼운 접촉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적당한 빈도의 안부 한 번이면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의 짧은 문자 한 줄이 큰 위로가 되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는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이유의 80%가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알겠지. 이 정도는 해주겠지. 이럴 때는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쌓일수록 서운함이 따라옵니다. 기대는 상대를 묶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에는 기대보다 감사를 중심에 둬야 합니다. 누군가가 연락을 주면 고마운 마음으로, 작은 배려라도 받으면 과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오래도록 주변에 사랑받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인연은 훨씬 편안해지고 상처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것이 성숙한 관계의 바탕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먼저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작은 선의를 건네고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런 행동들은 결국 내 삶의 따뜻함으로 돌아옵니다. 인간관계는 절대 단방향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먼저 주면 상대는 그 마음을 평생 기억합니다. 상대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보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이 더 많은 인연과 행복을 얻습니다. 오래 두고 만나는 어르신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먼저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 먼저 다가가는 사람에게 좋은 인연이 모입니다.
네 번째는 용서를 해두는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오해는 반드시 생기고 서운함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서운함을 오래 끌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의 관계는 용서가 핵심입니다. 잘못한 것을 무조건 넘어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그 일에 내 마음을 갉아먹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마음속에서 오래 묵혀두면 관계는 물론이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래된 분노와 원망은 심장 질환과 불면증, 면역력 저하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용서는 관계를 지키는 지혜이자 내 삶을 지키는 치유입니다. 다섯 번째는 말을 따뜻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말로 시작해 말로 무너지고 말로 다시 살아납니다. 특히 인생 후반에는 말투 하나가 그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어떤 말이든 부드럽게 끝내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사랑받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말 들으니 제가 배우게 되네요.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볼게요. 이런 말 한 줄이 상대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차분히 전달하면 관계는 훨씬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말투는 결국 내 인생 태도입니다. 따뜻한 말을 쓰는 사람에게 따뜻한 인연이 모입니다. 여섯 번째는 잃어버린 인연을 붙잡지 않는 지혜입니다. 어떤 관계는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서로의 방향이 달라졌거나 마음의 온도가 변했거나 이미 더 이상 함께 갈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연을 억지로 끌고 가면 내 삶이 더 힘들어집니다. 이미 떠난 사람에게 마음을 쓰지 말고 남아있는 사람을 소중히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떠난 인연에 매달릴수록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놓치게 됩니다.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의 연속입니다. 이미 지나간 인연을 붙잡기보다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인연을 따뜻하게 잡는 사람이 결국 행복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 후반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남은 인연을 지키는 법은 사실 나 자신을 잘 지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관계도 유지되고 내가 마음이 평온해야 인연도 따뜻하게 이어집니다. 인생의 마지막 품격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정돈에서 드러납니다. 나를 아끼고 내 감정을 잘 돌보고 나 스스로를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은 어떤 인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좋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걸어옵니다. 사람은 비슷한 온도를 가진 사람끼리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인연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은 인연을 따뜻하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몇몇 사람을 깊게 품으며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삶의 모습입니다. 관계는 오래될수록 더 귀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더 빛납니다. 당신의 삶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들, 당신을 편안하게 만들고 웃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인생의 마지막 품격을 지켜주는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지키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이 따뜻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당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떠날 인연은 품격 있게 떠나보내고 남아있는 인연은 따뜻하게 품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마음도 사랑해주세요. 그 마음이 당신의 삶을 더 깊고 고귀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이가 이른이 넘으면 이제 뭐 특별한 걸 할 힘도 없고 하루하루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그분들 삶을 길게 지켜본 뒤 내린 결론은 전혀 달랐습니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것,
그리고 그 진짜 순간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의외로 용기가 아니라 그냥 한번 해보자는 가벼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책임감에 눌려 살았습니다. 자식들 키우고 직장에서 눈치 보고 부모님 봉양하고 돈 벌어야 한다는 압박에 하루도 편하게 쉬지 못했던 시간이 반세기입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 주름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지 싶은 허무함까지 밀려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엔 힘이 쭉 빠져버립니다. 할 일도 없는 것 같고 무엇을 시작하기엔 늦은 것 같고 괜히 뭘 해도 서툴고 어색할 것 같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 끼면 민폐일까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본 70대, 80대 선배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제일 늦는 생각이다. 지금 하는 것이 제일 빠르다. 이 말이 처음엔 그저 멋진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일상을 함께 지켜보니 단순한 말이 아니라 진짜 삶의 지혜였습니다. 어떤 78세 어르신은 평생 회사에 묶여 살다가 은퇴하자마자 일주일 동안 방에서만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밥을 먹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질문 하나가 머릿속에 떠올랐답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늙어 죽을 때까지 소파에만 앉아 있을 건가? 그날 그분은 옷을 갈아입고 동네 공원을 단 10분 걸었어요. 그런데 그 10분이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나무짚이 흔들리고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 삶을 오래 쉬었던 사람에게 그 모든 장면이 새롭게 느껴진 거죠.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단한 걸 해서 인생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나가보자 하는 마음 하나로 인생이 다시 시작됐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움츠러들고 작은 일에도 겁이 많아집니다. 나는 이걸 해본 적이 없는데 괜히 창피하면 어쩌지?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누구보다 많은 걸 이겨내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가난도 버텨냈고 전쟁 같은 사회 변화도 견뎌냈고 자식 키우느라 잠 한숨 못 자고 살던 시절도 지나왔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와서 여행 하나, 식사 하나, 취미 하나 도전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일까요? 70대 선배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다. 그냥 해보는 사람이 이긴다. 이 말은 정말 깊습니다. 젊을 때에 도전이라는 단어는 멀리 달려가는 힘이었다면 노년의 도전은 단지 한 걸음 내딛는 가벼운 용기입니다. 그 한 걸음만 해도 인생이 활짝 열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처음 쉴 2년 동안은 그동안 못했던 휴식과 자유를 누리며 지냅니다. 여행도 가고 책도 읽고 취미도 해보려고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무기력해집니다. 가슴이 텅 비어 있고 하루가 너무 길고 저녁이면 이유 없이 허전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예전 같지 않은 몸을 보며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일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계속 멈춰 있는 사람과 작은 한 걸음이라도 다시 꺼내는 사람. 그 작은 차이가 인생 후반부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루가 빠르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걸 해보는 순간 하루가 다시 살아있는 하루로 변합니다. 70대 어르신 중 한 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이 들어서 배우는 기쁨이 젊을 때보다 훨씬 크다. 왜냐면 이제는 점수나 경쟁이 아니라 순수한 즐거움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누가 평가하지 않습니다. 누가 눈치 주지도 않습니다. 누구와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부터의 시간은 오직 내 인생을 위해 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번 해보는 사람으로 살자고. 노후는 절대 쓸쓸한 시간이 아닙니다. 준비만 잘하면 젊을 때보다 훨씬 자유롭고 훨씬 따뜻하고 훨씬 신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딱 하나, 마음속에 작은 변화 하나만 심으면 됩니다. 그래, 나도 해볼게. 이 한마디가 여러분 인생 2막을 열어줄 열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여행이 점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가려면 체력도 신경 쓰이고, 비행기 타는 것도 부담스럽고, 낯선 곳에서 길을 헤매는 것이 괜히 겁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입버릇처럼 이제는 집 근처에서만 다닐게. 멀리 가는 건 젊은 사람이나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삶이 밝아진 순간을 떠올릴 때 그 시작점이 바로 아주 작은 여행 한 번이었다는 겁니다. 멀리 떠난 것도 아니고 큰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버스 한번 타볼까? 하는 아주 가벼운 마음이었죠. 저는 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여행의 핵심은 거리가 아니라 관점의 변화라는 것. 평소에 지나치던 동네 버스 정류장도 한번 여행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완전히 새로운 장소가 됩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열리고 집에만 있을 때는 들리지 않던 소리가 귀에 들어옵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공원, 새로 생긴 가게, 사람들이 바삐 걷는 골목길. 모두가 오래된 풍경이지만 갑자기 생생하게 살아나죠. 이게 바로 여행의 기적입니다. 몸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새로워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얻습니다. 제가 아는 72세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평생을 서울에서만 살고 출퇴근만 반복하며 바쁘게 살아온 분이었는데 어느 날 TV에서 강릉빵집 소개가 나오자 저 빵 한번 먹어볼까 하는 아주 사소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마음 하나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배낭을 메고 기차역으로 향하셨죠. 목적도 없고 거창한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움직였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행이 그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강릉 바닷바람은 생각보다 차가웠고 빵집 앞에는 긴 줄이 있었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바닷가를 바라보던 그 순간 그분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그 감정은 젊은 시절에 느꼈던 설렘과 아주 비슷했다고 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고 비싼 여행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나를 데리고 나간 하루였던 겁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은 이미 다 보고 경험해 본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보지 못했던 것들, 시간이 없어서 관심조차 두지 못했던 풍경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깊게 보입니다. 동네 시장 한번 가도 그렇습니다. 그냥 채소 파는 곳 같지만 자세히 보면 손에 흙이 묻은 감자, 갓단파, 집에서 담근 고추장, 그리고 그 시장을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보입니다. 젊은 날엔 분명 지나쳤던 것들인데 나이가 들면 그게 모두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시골 장터도 마찬가지예요. 오일장에 가면 채소 냄새, 사람들의 웃음소리, 깽과리 소리, 시장 아주머니들의 구수한 말투가 뒤섞여 어릴 적 고향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장 국밥 한 그릇이 거창한 호텔 뷔페보다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건 음식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삶의 기억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노년층이 느끼는 행복감은 큰 변화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경험이 새로워질 때 가장 높아진다고 합니다. 새로운 장소에 가는 경험, 새로운 냄새를 맡는 경험, 새로운 소리를 듣는 경험. 이런 자극들이 뇌의 활성도를 높여 우울감을 줄여준다는 자료도 많습니다. 그러니 여행은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라 뇌 건강까지 지켜주는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가까운 여행은 더 좋습니다. 체력도 덜 들고 비용도 거의 안 들고 무엇보다 준비에 부담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날씨가 좋으면 그냥 나가면 그게 여행입니다. 목적지도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면 그냥 타보는 것도 좋고 기차역에 서 있다가 바로 떠나는 열차를 타도 됩니다. 이게 바로 나이 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진짜 자유입니다.
여행은 멀리 갈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중요한 건 한 가지뿐입니다. 내가 오늘 집 밖으로 한 걸음 내디뎠는가? 이 한 걸음이 심장을 깨우고 마음을 열고 무기력했던 삶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혼자 가는 여행은 더 특별합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어디든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고 걸어가다 마음에 드는 카페가 있으면 그냥 들어가 앉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혼자 떠난 여행이 오히려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가장 깊고 따뜻한 시간이 됩니다. 만약 누군가와 함께 가고 싶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친구와 떠난 여행은 웃음이 많아지고 배우자와 가는 여행은 여생의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하지만 혼자든 함께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행은 선택이 아니라 필요라는 것. 왜냐하면 여행은 삶에 활력을 주고 새로운 자극을 주고 내가 아직 여러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확인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일 달력에 하루를 표시해 두세요. 그날은 여행하는 날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 근처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부터 다시 살기 시작한다는 마음입니다. 여행이 마음을 깨우는 것이라면 새로운 음식은 혀를 통해 인생을 다시 깨우는 경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맛은 좁아지고 익숙한 음식만 찾게 됩니다. 아침엔 된장국, 점심엔 김치찌개, 저녁엔 생선구이. 분명 맛있고 편안한 식단이지만 문제는 이 패턴이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면 삶 전체가 똑같은 맛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음식 하나만 바꿔도 우리의 하루가 깜짝 놀랄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처럼 강렬한 자극이 아니라 아직도 새로운 걸 느낄 수 있다는 미묘한 설렘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68세 아주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매운 음식을 잘 못 드셔서 고춧가루 들어간 찌개, 매운 볶음류는 다 피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손녀가 할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마라탕 많이 먹어요. 한 번만 같이 가봐요. 하고 손잡아 끌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는데 한 숟가락 먹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대요. 매운데 왜인지 계속 젓가락이 가는 신기한 맛. 그 낯설미 주는 자극이 너무 짜릿했다고요. 돌아오는 길에 하신 말씀이 아이고, 내가 아직 입이 살아있었네 였어요. 그 말에 손녀가 까르르 웃었고 두 사람의 사이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음식이 만드는 기적입니다. 입맛의 변화가 관계의 변화로 이어지는 순간, 또 어떤 72세 어르신은 평생 날생선을 못 드신다고 했습니다. 초밥은 젊은 사람 음식, 비린내가 싫다고 손사래를 치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한 점 억지로 떠먹였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인생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따뜻한 밥알과 차가운 생선이 섞이며 주는 조용한 감칠맛, 입안에서 살살 녹는 특유의 식감. 무엇보다 내가 평생 못한다고 생각한 걸 드디어 해냈다는 성취감이 그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는 동네 횟집 단골이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안 먹는다고 단정지어 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먹을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라도 처음 맛보는 음식 중에는 인생 최고의 음식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에서도 새로운 맛을 경험하는 것이 노년층 뇌 기능에 큰 자극이 된다고 합니다. 낯선 향, 새로운 식감, 처음 느끼는 조화, 이런 요소들이 뇌의 기억 회로와 감각 회로를 강하게 활성화시키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새로운 음식은 곧 뇌의 젊음을 되찾는 운동입니다. 특히 제철 음식은 더 깊은 감동을 줍니다. 봄에는 달래와 두릅의 쌉싸름한 향, 여름엔 옥수수와 참외의 달콤함, 가을엔 전어와 밤의 고소함, 겨울엔 굴과 곶감의 깊은 풍미. 이 계절 음식들을 제대로 먹으면 계절이 더 풍성하게 느껴지고 삶의 속도가 부드럽게 조절됩니다. 나이 들수록 시간의 흐름이 빨라지는데 제철 음식을 맛보면 마치 계절을 손으로 붙잡는 느낌이 들어요.
해외 음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던 음식들, 베트남 쌀국수, 태국 팟타이, 이탈리안 파스타, 이제는 동네 식당에서도 쉽게 맛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도전해보면 의외로 담백하고 깔끔해서 나이든 분들의 입에도 잘 맞습니다. 국물이 시원한 쌀국수는 위에 부담도 없고 향이 은은한 파스타는 소화도 잘 됩니다. 심지어 어느 70대 어르신은 인도 커리에 빠져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드신다는 분도 계세요. 이처럼 음식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인생의 활력을 되찾는 작은 도전입니다. 입맛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하루가 새로워지고, 하루가 새로워지면 결국 인생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음식 도전의 가장 큰 매력은 매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행은 자주 못 가도 음식은 하루 3번 기회가 있습니다. 심지어 편의점에서 샌드위치 하나 바꿔 먹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대신 라떼 한 잔 마셔보는 것도 작은 여행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내일 점심에는 평소 먹지 않던 음식 한 가지를 시도해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음식은 인생을 크게 흔드는 힘이 아니라 조용히 깊게 흔드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먹는 동안 느껴지는 설렘, 오, 이거 괜찮네 라는 한마디, 그 작은 감탄이 삶 전체를 밝히는 불씨가 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고, 아직도 놀랄 수 있고, 아직도 설렐 수 있습니다. 입맛은 늙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전하지 않을 뿐입니다. 새로운 음식을 통해 입맛이 깨어난다면 패션의 변화는 마음 전체를 다시 깨우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편안함을 기준으로 옷을 고르게 됩니다. 늘 입던 바지, 늘 입던 셔츠, 늘 같은 색깔의 재킷. 어느 순간 옷장에는 비슷한 색과 비슷한 형태의 옷만 남습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문제는 이 반복된 패턴이 우리 몸뿐 아니라 기분까지 동일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거울 앞에 서면 늘 똑같은 내가 있고 그 익숙함 속에서 활력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작은 변화가 필요해요. 단 몇 가지 옷만 바꿔도 삶이 깜짝 놀랄 만큼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70대 어르신 한 분은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외출을 할 때도 항상 편한 헐렁한 바지와 오래된 셔츠만 입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손주의 결혼식이 다가오자 그래도 할아버지가 좀 멋있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정장을 맞추러 가셨습니다. 처음 맞춰 입은 양복이 어색해서 웃음만 나오셨다는데 결혼식 날 사진을 찍고 난 뒤 들은 말 한마디가 그분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청년이네.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웠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살아있던 젊은 나가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었다고 했어요. 그 뒤로는 시장에 갈 때도 일부러 셔츠에 조끼를 걸치고 외출할 때는 밝은색 모자도 쓰면서 기분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옷은 사실 입는 대상이 아니라 기분을 입는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으신 거죠. 패션의 변화가 주는 심리적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나이가 들면 표정이 굳고 움직임이 단순해지지만 옷 하나만 달라져도 표정이 환해지고 어깨가 스스로 올라갑니다. 자신이 거울 속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의 에너지가 되살아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머리 색깔이나 모자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어떤 60대 아주머니는 평생 흰머리를 자연스럽게 두고 사셨는데 딸이 엄마 밝게 염색 한 번만 해봐요 하고 설득해 머리를 염색했습니다. 염색이 끝나고 거울을 보는 순간 본인은 물론 미용사도 깜짝 놀랐다죠. 내가 이렇게 환하게 보일 줄 몰랐네. 그날 이후 그분은 외출할 때마다 더 자주 웃고 사진도 자주 찍고 스스로가 더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가 삶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될 때가 많아요.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내게 직접 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특히 컬러는 마음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늘 검은 바지, 회색 재킷만 입던 분이 어느 날 파란색 셔츠나 노란색 스카프 하나만 걸쳐도 얼굴이 훨씬 밝아지고 사람들이 오늘 무슨 날이에요? 왜 이렇게 멋있게 차렸어요?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런 반응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설레게 하는지 모릅니다. 옷이 달라지면 다른 사람의 시선도 달라지고 그 시선이 결국 나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신던 검은 운동화 대신 가벼운 흰색 스니커즈를 신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흰 신발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신어보면 발걸음이 훨씬 가볍고 동안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밝은 신발은 발끝을 들어 올리는 힘이 있어 사람이 자연스럽게 더 씩씩하게 걷게 만들죠. 걷는 자세가 바뀌면 마음의 자세도 함께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신발을 바꾸면 발걸음이 바뀌고 발걸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별것 아닌 변화처럼 보여도 그 작은 한 걸음이 삶 전체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모자 역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햇빛을 가리는 용도만이 아니라 이미지를 만드는 도구예요. 여성분들은 책 넓은 모자만 써도 우아하게 보이고 남성분들은 중절모나 베레모를 쓰면 품격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똑같은 옷을 입어도 모자 하나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경험을 해보면 새삼 아직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기쁨이 생겨요. 중요한 건 비싼 옷을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1만 원짜리 셔츠 하나만 사도 심지어 옷장에서 몇 년째 입지 않던 옷을 다시 꺼내 입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평소 너무 튄다고 생각하며 아껴만 두었던 옷이 사실은 지금의 나에게 딱 맞는 변화를 줄 수도 있어요. 옷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리고 태도는 나이를 이깁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나이가 든 사람처럼 대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편한 것만 찾고 튀지 않는 것만 고르고 새로운 것을 피하려 하죠. 하지만 진짜 멋은 나이를 감추는 게 아니라 나이와 함께 더 빛나는 겁니다. 옷은 그 길을 열어주는 가장 쉽고 빠른 도구입니다. 옷 하나가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내일 입어야 할 옷입니다. 너무 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 더더욱 입어야 할 옷입니다. 그 순간 거울 속 내가 달라지고 그 달라진 내가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다시 내 인생을 바꿉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멋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다시 멋져질 시기입니다. 옷은 우리 삶을 가볍게 만들고 우리의 표정을 밝게 하고 우리 마음을 다시 살아있게 만듭니다. 오늘의 내가 어제와 다르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이제 옷차림으로 마음이 환해졌다면 이번에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뛰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취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 나이에 내가 뭘 해? 배워도 금방 잊어버릴 텐데 창피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앞서죠.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나이 들어서 배우는 취미는 젊을 때 배우는 취미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누가 시켜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하고 싶어서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수한 동기만큼 기쁜 일이 또 없어요. 처음 하는 게 주는 설렘, 그 조금의 두려움, 해낼 때의 뿌듯함. 이 세 가지는 나이가 들어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감정이고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깊고 진하게 다가옵니다. 제가 아는 68세 할머니 한 분은 은퇴 후 집안일만 하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너무 공허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점심을 먹고 나서도 텅 빈 시간이 이어지니 머리는 멍하고 마음은 자꾸만 가라앉았대요. 그러다 어느 날 동네 주민센터에서 우쿨렐레 교실 개강이라는 문구를 보셨다고 합니다. 평소 음악을 좋아하긴 했지만 악기를 잡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런 걸 배워서 뭐 하겠어 하셨지만 이상하게 그 종이가 계속 머릿속에 남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다음 날 살짝 떨리는 마음으로 수업에 등록하셨답니다. 첫날 우쿨렐레를 잡았을 때 손가락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 이상한 소리만 났지만 그 소리 때문에 오히려 더 웃음이 나고 재미가 생겼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아리랑을 완주했을 때 그분은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직도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취미가 주는 기적 같은 순간입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은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물감 몇 방울 떨어뜨리고 붓으로 쓱쓱 칠하는 그 과정 자체가 마음을 정리하고 위로합니다. 실제로 70대 아주머니 한 분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시기를 그림으로 극복하셨습니다. 꽃 한 송이를 그리면서, 과일 하나를 그리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슬픔이 줄어들더라고 하셨어요. 나중에는 작은 전시회에도 작품을 걸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그림이 참 따뜻하네요 라는 칭찬을 들었죠. 그분은 그 순간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나는 늙은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창조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사진 역시 요즘 시대 최고의 취미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이 워낙 좋아서 장비 없이도 충분히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빛이 어디서 오는지, 얼굴을 어느 방향으로 돌리면 예쁜지, 어떤 배경이 잘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만 배워도 사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손주와 놀다가 한 장, 동네를 산책하다가 한 장, 꽃길에서 한 장 찍다 보면 그 사진들이 쌓여서 내 삶의 풍경이 됩니다. 나중에 그 사진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때 이렇게 잘 살았구나 하는 감동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요즘 인기 많은 취미 중 하나는 플라워 클래스입니다. 꽃을 한 송이씩 만지고 향을 맡고 잎의 결을 느끼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꽃은 계절마다 색도 향도 달라서 배울수록 끝이 없어요. 봄에는 프리지아, 여름에는 수국, 가을에는 국화, 겨울에는 동백. 계절에 따라 다른 꽃을 다루다 보면 내 삶도 사계절처럼 다채로워집니다. 집에 꽃 한 다발을 꽂아두면 방 안 전체가 밝아지고 그 꽃을 내가 직접 꾸몄다고 생각하면 하루가 더 특별해져요.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요즘은 디지털 취미도 충분히 노년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나이에 컴퓨터를 뭘 해? 라고 말하지만 사실 스마트폰 활용만 배워도 세상이 넓어집니다. 검색하는 법, 사진 자르는 법, 동영상 저장하는 법, 음악 찾는 법. 이런 사소한 것들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나 자신이 훨씬 현대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60대 아저씨는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 활용반을 들은 후 아주 작은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회수가 몇 개 안 되었지만 댓글 하나가 달린 순간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와, 나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 하나가 하루를 바꾸고 인생을 다시 뛰게 만듭니다. 여러분,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행동이 아닙니다. 마음을 젊게 만드는 비밀이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만드는 기회이며 나이 들어 잊어버린 설렘을 되찾는 통로입니다. 무엇을 하든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못하면 더 재미있고 서툰 만큼 더 배움이 생기고 틀릴 때마다 더 웃음이 생깁니다. 젊을 때는 결과를 위해 배웠다면 지금은 즐기기 위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취미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평생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해본 것. 악기든 그림이든 사진이든 글쓰기든 꽃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만 고르고 이번 달 안에 시작해보세요. 시작하는 순간 그 설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뛰게 만들 겁니다. 취미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노년을 반짝이게 하는 가장 깊고 가장 순한 보약입니다. 퇴직 후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사실 돈도 건강도 아닙니다. 진짜 가장 무서운 적은 고독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소리도 없지만 마음을 서서히 잠식하는 것이 바로 외로움이죠. 많은 70대 선배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줄어들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가 훨씬 어렵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외로움과 잘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특히 직장에 몰두하며 살아온 남성분들은 퇴직 후에 갑자기 모든 인간관계가 사라지는 충격을 더 크게 받습니다. 회사에서 늘 사람을 만나고 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주고받고 점심을 함께 먹던 시간이 사라지고 나면 하루가 너무 길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 점심시간에 약속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 저녁이 되어 집안이 고요하기만 한 그 순간들이 마음을 더 깊게 가라앉게 만들죠. 특히 밤이 가장 어렵습니다. 낮 동안에는 억지로라도 움직이지만 해가 지고 혼자가 되면 고독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오듯 조용히 마음 깊숙이 내려앉습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술로 외로움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잠은 오지만 다음날 아침 머리는 무겁고 마음은 더 허전해지고 체력은 더 떨어지죠. 연구자료를 보면 60대 이후 술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가 혼자 있는 시간의 급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독을 줄이기 위해 선택한 술이 오히려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드는 역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선배들은 말합니다. 외로움을 잊으려고 하지 말고 외로움을 다루는 법을 배워라. 이 말이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외로움은 피하는 순간 더 커지지만 마주하는 순간 작아집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작은 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힘 중 하나가 바로 작은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바람을 한 번 마시기, 20분 걷기, 하루에 커피 한 잔은 꼭 내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마시기, 하루 10분 책 읽기, 하루 1장의 사진 찍기. 이런 사소한 루틴들이 하루를 안정시키고 마음을 채우고 외로움이 자리할 틈을 줄여줍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사람의 정서 안정은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반복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재미있게도 작은 루틴을 지키기 시작하면 자존감도 다시 살아납니다. 아, 내가 내 삶을 다시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감정은 외로움을 이겨내는데 가장 큰 힘이 되어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누군가를 애써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퇴직 후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직장 동료는 친구가 아니라 직업이 만든 인연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배들은 말합니다. 퇴직한 뒤 연락이 끊어졌다고 슬퍼할 필요 없다. 그건 자연스러운 정리일 뿐이다. 억지로 관계를 붙잡으려 애쓰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외롭고 더 초라해집니다. 대신 이런 마음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제는 나와 잘 맞는 사람들만 남아도 충분하다. 삶은 70세가 넘으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얕은 인연을 많이 붙잡는 것보다 깊은 인연 한두 개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심리학에서 고독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누군가와의 소속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소속감은 꼭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동네 산책 모임, 작은 독서 모임, 취미 모임, 지역봉사, 주민센터 강좌, 이런 곳만 가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 작은 대화들이 내 마음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처럼 작동합니다. 70대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새 친구가 생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다시 열렸다. 결국 외로움을 이기는 건 사람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누구와 있어도 외롭고 마음이 열려 있으면 혼자 있어도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퇴직 후의 시간은 남이 만들어주는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내가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책을 읽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운동을 하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취미를 배우고,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이 모든 선택들이 결국 외로움을 이기는 힘이 되고 노년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로 만드는 바탕이 됩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노년이 아니라 마음이 단단해서 행복한 노년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내가 나를 다시 돌보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퇴직 후 길을 잃은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처음 걷는 길이니까요.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 속도로 걷다 보면 언젠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외로움 대신 평온이 자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새로운 삶은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하고 더 빛나는 시간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